86페이지 보세요. 거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 나오죠. 자, 거기 보면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 두 개는 좀 아셔야 됩니다.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매 기간 여러 해 소득을 다 고려합니다. 아까 제가 유입평가 구할 때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막 다 현재까지 다 구했죠. 전체를 다 고려한다고요. 전 기간을. 그리고 아까 보유만 고려하던가요? 처분도 고려하던가요? 아까 제가 7억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현재까지 다 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보세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고려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유 운영과 처분을 다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후 현금 수지하고 세후 지분 복귀액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후 기준이에요. 그리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287페이지 봐보세요.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이 표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자, 순현재 가치법 보세요.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 평가에서 현금 유출 평가를 뺀다 그랬죠. 어떨 때 투자한다? 순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 참 중요해요. 두 개가 다. 그리고 옆에 여백 있잖아요. 투자 채택 옆에 여백 있죠. 거기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것만 해서 딱 좋겠어. 거기다가 이제 여백에다가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순현가법은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써요. 할인율은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순현가법은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쓴다.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내부 수익률법인데요. 자,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현가는 뭐로? 0으로,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은 어떨 때 투자 여부를 선택하느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하나요? 그렇죠. 내부 수익률이랑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죠.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볼게요. 수익성 지수는 거기 현금 유출 현가분의 현금 유입 현가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밑에 작대기 두 개 있잖아. 이 두 개 중요해.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현금 유출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죠. 자, A분의 B는 제가 A에 대한 B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 유출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 현가다. 그리고 어떨 때 투자한다?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이건 딱 기본이야.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자, 지금 진짜 다른 얘기 하려고 내가. 지금도 이거 말고 다른 얘기 합니다. 이거는 기본이고 제가 1월달, 2월달에도 했던 거예요, 다. 자, 이제 딴 거 한번 볼게요. 투자안이 한 개 있어요. 이 부동산에 나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이걸 단일 투자안이라 그래요. 단일 투자한 뜻이 뭐예요? 투자안이 이거 딱 한 개라고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투자가 이 한 개라고요. 여기 내가 투자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유입평가하고 유출평가를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떨 때 투자해요? 이 클 때 투자하죠. 이때 투자하잖아요. 이때 투자하지. 자, 그럼 순현가는 유입에서 유출을 뺀 거잖아요. 근데 유입이 크다는 말은 순현가가
0보다 크겠네요. 크겠죠. 맞아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요? 우리가 여기다가 살짝 숫자를 적어. 200 적고 100이라고 적어. 그러니까 200 빼기 100 하면 100이니까 순위가 0보다 크죠? 투자해야지. 그럼 수익성 지수는 2 나오겠다. 그죠? 200에서 100 나누니까 1보다 크겠죠? 맞아요? 내부 수익률법 쓰면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단일 투자일 때 순영가법을 쓰니까 투자하라고 나오죠. 투자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익성 지수를 써도 어떻게 나와요? 투자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투자하세요 아닙니까? 즉 단일 투자의 경우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 세 방법의 분석 결과는 다르다 동일하다. 동일하죠. 순영가법으로 투자하라고 나오면 수익성 지수법으로도 투자하라고 나오고 내부 수익률법으로도 투자하라고 나온다고요. 당연하죠. 왜? 전부 다 유일평가와 유출평가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순영가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럼 수익성 지수도 어떻게 나올까요? 1보다 작다고 나오겠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고 나오겠죠. 맞아요? 0이면요. 같다고 나오겠죠. 같다고 나온다고요. 무슨 투자일 때? 단일 투자일 때. 자, 그럼 어디를 보냐면 우리 책이 왼쪽에 나오더라고. 자, 잘 안 보이노. 자, 290페이지에 나오네요. 거기 보시면 참고해 봐보세요. 하나밖에 안 적혀 있는데 순영가가 플러스다,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크죠? 수익성 지수 1보다 크죠? 거기를 지금 해놓으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 이거 필기해 놓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어디 적어 놓으세요. 자, 참고로 우리 시험에 얘는 단골입니다.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다. 이거는 단골입니다. 단골. 많이 냈습니다. 자, 이제 저는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하여튼 이거 알아둔다. 단일 투자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거 해볼게요. 자, 이 두 투자는요, 상호 배타적이에요. 상호 배타적 투자이라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A와 B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둘은 상호 배타적이래. 그러면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의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세 방법의 어떻게 다른데요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세 방법의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 뭐
무슨 말이냐? 순형가법은 A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내부 수익률법을 썼더니 B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때는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분석 결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죠. 다를 수 있다고요. 이때는 순형가법을 따릅니다. 뭘 따른다? 순형가법 따릅니다. 자, 정리합니다. 단일 투자안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단일 투자안도 괜찮고 독립 투자안도 괜찮아. 단일, 독립. 이런 말이 나오면 세 방법의 분석 결과는 어떻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일한다. 동일하다. 동일해. 동일해요. 그런데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세 방법의 분석 결과가 어떻다?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요. 다를 수도 있다고요. 그때는 어떤 걸 선택해라? 순형가법을 따라. 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도 괜찮아.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자일 때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도 결국 이것도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때 뭘 다룬다고요? 자, 그 다음 또 나갑니다. 왜 순형가법을 따르느냐? 순형가법이 우월해요. 순형가법이 우월해요. 최근에 여기 수상해요. 수상해요. 제가 지금부터 우월한 이유 얘기할 거거든요. 수상하다 여기. 알아놔야 된다. 책에도 있지만 책에는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필기하는 걸 적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순형가법이 우월하다고. 그럼 지금부터 순형가법이 우월한 이유 얘기하겠다고요? 첫 번째, 순형가법은 가치 합산 원리가 가능해요. 순형가법은 보다도 이게 좋겠다. 순형가법만 가치 합산 원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제가 저번에 주말에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 자, A의 순형가가 1,000원, B의 순형가가 2,000원이야. 근데 나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투자하고 싶어. 두 개를 다 투자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순형가가 얼마가 된다? 3,000원이 돼요. 순형가법은 합산이 된다고요. 합산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의 내부 수익률이 10%, B의 내부 수익률이 12%라 그래 볼게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투자했다고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22%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그럼 해볼게. 자, 1,000원을 투자해 가지고요. 순수익이 1,000원이 들어왔다 그래 볼게요. 1,000원도 많다. 200원. 200원의 순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럼 수익률 얼마예요? 20%죠. 수익률 20%예요. 자, 이거 A 투자야. B 투자는 2,000원을 투자해가지고 순수익이
500원이 들었다 그래 볼게요. 500원. 그럼 얼마입니까? 25%가 되게 많이 들어왔네. 25%라 그래 보자. 2000분의 500이니까 25%죠. 두 개 동시에 투자했다 그래 볼게요. 그러니까 얼마 투자했어요? 3,000원 투자했죠. 얼마의 수익이 들어왔어요? 700원 들어왔죠. 그럼 700 나누기 3,000 하면은 얼만데? 700 나누기 3,000 계산기 한번 두드려 줘봐요. 뭐 20 몇 프로 나오겠네요. 뭐 20 몇 프로 나오겠죠. 몇 프로 나와요? 23.3333? 오케이. 그게 나오겠네. 내가 이렇게 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합치면요. 45% 돼야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수익률은 합산이 안 돼요. 오케이? 그렇다. 여러분들이 야, 이게 10%나, 이게 20%, 30% 벌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라고. 오해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수익성 지수도 안 돼. A의 수익성 지수가 1.5, B의 수익성 지수는 1.2. 둘이 동시에 투자하자. 2.7 이렇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알 필요 없어, 사실은. 이걸 알면 돼. 그러니까 순영가법은 합산이 되지만 내부 수익률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은 안 된다. 그래서 순영가법만 가치 합산이 가능해요. 그게 우월하잖아요. 우월하죠. 이렇게 가치 합산이 가능할 때 내가 어디 투자를 해야 내가 부가 최대가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내가 투자할 때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합산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순영가법만이 부의 극대화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재투자율입니다. 최근에 시험에서 자주 내고 있습니다. 재투자율은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죠. 이 돈을 거기다 다시 투자하는 거야. 리모델링에다가 재투자한다고요. 그러면 재투자하면 그 재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오겠죠. 그걸 재투자 수익률, 재투자율이라 그래요. 자, 재투자율에서 순영가법 재투자를 뭘 쓴다 그러던지 기억나세요? 그렇지. 특강할 때 얘기해 줬죠.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이거. 그런데 재투자율은요. 요구 수익률이 우월해요. 재투자율은 뭐가 우월하다? 그럼 결국 뭐가 우월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결국 순영가법이 우월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최근에 이제 간평에서 이 문제 나왔단 말이야. 제가 전에 우리 하여튼 자, 이거 얘기할게요. 내부 수익률은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원래 내부 수익률이 하나만 나와야 돼. 내부 수익률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거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야 되거든. 내부 수익률 부분 내부 수익률이랑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의 내부 수익률을 구해봤더니 내부 수익률 두 개가 나와. 그럼 내부 수익률법 못 써요. 내부 수익률법 못 쓴다고. 이게 내부 수익률법의 단점이야. 33회 우리 공중에서 시험 나왔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의 내부 수익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 단점이라고. 그게 뭐가 결국 우월한 거야? 순영값이 우월해. 정리합니다. 상호 배타적 투자일 때는 세 방법의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때는 순영가법 따른다. 순영가법이 우월하다. 왜 우월하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뭘 써야 된다 이럴 때는 이때 내부 수익률을 못 써. 결국 뭐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289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이 내용이 막 군데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정리한 거예요. 289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오죠. 거기 결론 한번 봐보세요. 독립적 투자는 단일 투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단일 독립 투자는 순영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고요. 자, 그런데 배타적 투자는 데 있죠. 그때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요. 한마디로 다를 수 있다고요. 분석 결과가. 그러면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영가법이 우월하단 말이야. 순영가법이 우월, 밑줄. 그럼 순영가법이 왜 우월하냐? 그 위에 재투자율 보세요. 순영가법은 재투자율로 뭘 쓰죠? 요구수익률. 내부수익률법은요? 내부수익률. 자, 그리고 부의 극대화 가치합산 법칙 보시면 순영가법은 언제나 달성된다고 돼 있죠? 내부수익률법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 판단해 봐보세요. 복수의 내부수익률이라고 보이세요?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할인율에 한번 봐보세요. 순영가법은 할인율로 뭘 쓰죠? 요구수익률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쓰니까 미리 요구수익률을 정해야 됩니까? 미리 정해놔야 되나요? 오늘 저녁에 고등어찌개 할 거거든? 그럼 고등어 미리 사놔야 됩니까? 순영가법은 할인율로 요구수익률 쓸 거거든요. 그럼 요구수익률 사전에 미리 정해놔야 됩니까? 그래, 그 얘기잖아요. 사전에 확정해야 된다고요. 사전에 요구수익률 결정해야 된다. 자, 그런데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로 내부수익률 써요. 내부수익률법 할인율로 뭘 쓴다고요? 그러면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결정해야 됩니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아니,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오늘 저녁에 고등어찌개야. 그러면 참치 사놓을 필요 있어? 그래.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쓰지 않고 내부수익률을 쓰니까 요구수익률을 미리 정할 필요 없지? 나중에 정해도 되지. 그 얘기잖아요. 다 했네요. 그러면요, 6번 한번 봐볼게요. 6번. 자료 6번. 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 투자의 경우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방법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요.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맞죠? 내부 수익률법의 경우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오케이. 서로 다른 투자한 A, B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의 내부 수익률은 A의 내부 수익률과 B의 내부 수익률을 합한 값이다. 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순영값만 된다고 그랬지. 그렇죠. 5번.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의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맞죠? 수익성 지수 1, 순영가는 0으로 만든 할인율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어린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291. 그럼 어린 셈법은 뭘 묻느냐? 뭘 묻느냐? 자, 일단 봅시다.
어림셈법은 하필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겁니까?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고려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찍어도 돼요. 사진 찍을 거 있으면 찍으세요. 나도 모르게 찍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신경 쓰지 말고 막 찍어. 괜찮아. 피해드릴게요. 이렇게 막 찍으세요. 제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 뭐. 막 찍으세요. 자, 어림셈법은요. 첫 번째 그 양가로 2번 봅니다.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아. 일단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처분 고려 안 해요. 그리고 어림셈법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 성수법과 수행률법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림셈법에서는 그럼 나 뭘 알아야 되느냐? 어림셈법에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일단 어림셈법 시간까지 고려 안 한다 그랬어요. 시간까지 고려 안 해.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시간까지 고려 안 하는 방법이야. 근데 어림셈법은 성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어. 성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어. 성수법에 4개, 수익률법은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3개입니다, 원래. 근데 제가 4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원래는 왜 3개라고 그러는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수법에는 무슨 성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영업현금 흐름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큰 제목부터 한번 잡아봐라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총소득 성수거든요. 그럼 가능 총소득도 될 수 있고 유효 총소득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거는요. 순소득 성수, 세전 현금 수지 성수, 그죠? 세후 현금 수지 성수.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 이걸 일단 알아야 돼, 이거. 분수잖아요. 맞아요? 분수죠? 이거 아셔야 된다고요.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되지. 하나만 해볼게요. 자, 성수가 나오면 앞에 게 분모다. 순영업 소득이다. 여기다 해볼까? 세후연금수지 성수잖아. 성수 앞에 게 뭐라고요? 분모다. 분모다. 분모는 금방 찾겠네요. 그럼 분자가 문제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전과 세후 이 말 나오면 지분 투자액과 관계 있다 그랬고, 나머지 애들은 뭐와 관계 있다? 그렇죠. 이런 관계예요. 이렇게 된다고. 금방 외우겠네. 그 다음 총소득 성수하고 수익률법 둘은 역수예요. 둘은 역수 관계라고요. 둘은 역수라고. 그러면 순소득 성수 역수하면 뒤집으면 총투자액이 되고 순영업 소득 되겠네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수는 이 식이 중요하고요. 이거를 알면 역수는 금방 알 수 있죠.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라 불러요, 이거? 응? 알아야 됩니다. 종합자본 환원율이라 그러죠. 맞아요? 그럼 이것도 이름이 있겠네. 지분 배당률이라 그러죠. 이거는요, 세후 수익률이라 그러죠. 그럼 여기는 원래 총자산 회전율인데, 총자산 회전율은 수익률 개념은 아니에요. 걔는 비율 분석법에 들어가요. 어찌됐든, 뭐 해봅시다.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럼 총소득 성수 역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역수니까, 분자의 소득이 들어가겠죠? 여기 총소득이고요. 여기 뭐가 들어간다? 총투자액이 들어간다.
이걸 우리는 총자산 회전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참고로 있잖아요. 이 총투자액 있죠? 이걸 자산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은. 내가 건물에 10억 투자했거든? 그럼 건물 그 자산이 얼마야? 그렇지. 총투자액이 결국 자산이에요. 말은 같은 말이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총투자액을 자산으로 보죠. 그럼 내가 자산을 10억을 투자했는데 소득이 만약 5억이 들어온다. 10억 투자했는데 5억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0.5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자산이 반바퀴 돌았구나.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어찌됐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요. 야, 몇 개만 해봤어요. 외우세요. 그 다음 순소득성수 있죠. 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그래요. 중요해요. 그 책에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순영업소득, 세후연금수지, 뭐 총소득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처분과 관계되는 말들이 나옵니까? 지분 복귀액 이런 거 없잖아. 매도가액이니 뭐 순매도액이니 세전 지분 복귀액 이런 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어림셈법은 처분을 고려 안 하는 거예요. 보유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해 소득 가지고. 한 해 소득만 가지고.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 성수는요. 밑에 게 큽니다. 밑에 게 큽니다. 왜 그런데요? 뭐 그냥 크다 생각하세요. 숫자 넣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은 역수죠. 역수잖아요. 그럼 얘는 반대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알아둡니다. 그래서 291페이지 보시면 맨 오른쪽 밑에 하단에 크기 비교 보이세요? 크기 비교 있어요? 거기 별표 딱 해놓고 기억. 핵심에 있어, 핵심에. 그렇죠. 여기 체크.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되겠다. 자, 그 다음 비율 분석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어린 셈법 했고요. 조금 시간이 애매하네. 여기는 자 다음 주 하겠습니다. 네, 적어놓고요. 지금 자 7번 안 풀어드렸는데 7번 한번 봅시다. 7번에 1번, 2번, 3번은 할 수 있거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일한 투자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성수가 총소득 성수보다 크다. 맞죠? 밑에 게 크다고요, 성수는? 2번, 어림셈법 중 순소득 성수법의 경우 성수값이 작을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 그렇죠. 순소득 성수가 자본 회수 기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세후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후 지분 투자 수익률, 세후 수익률입니다.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현금 흐름의 비율이다. 어때요? 맞죠? 4번, 5번도 한번 해봅시다. 뭐 안다 생각하고 다음 주 하겠지만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대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네, 자, 이 DTI라고 그러죠. DTI 한번 볼게요. DTI 우리 책에 생김새가 자, DTI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총부채 상환 비율 있잖아요. 이거를 잘 알아두세요. 뭘 알아두라고, 무슨 뜻이냐. 이 의미를 알아놔야 돼. 이거 참 잘 물어봐.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차입자의 연소득분의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플러스 기타 부채 이자도 합칠 수 있어요. 이 식을 좀 딱 기억해둬.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을 우리 나중에 금융론에서요,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차주 상환 능력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차주 상환 능력. 최근에 시험 자꾸 내요. 어려운 걸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려운 걸 내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이름부터 눈에 익혀도 이름이 뭐라고? 우리나라 말은 너무 많아. 이걸 기억해야 돼. 시험에서 DTI라 적어줘. DTI. 그럼 DTI가 딱 나오면 이게 분모가 뭐예요? 소득이죠. 그럼 시험에 DTI는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자산 가치 아니고 뭐라고 이게 지금? 그렇지. 이것부터 기억해. DTI는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자산 가치하고 아무 상관없다? 자산 가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DTI는 여러 가지로 씁니다. 보통 대출해 줄 때 씁니다. 뭐 할 때 쓴다고? 대출할 때. 그럼 첫 번째, DTI가 확대된다. DTI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대출 많이 해준다는 뜻이에요. 대출액이 증가한다는 뜻이야. 일단 DTI 확대 뜻부터 아세요? 그러면은 DTI가 커진다. 그 질문 한번 봐봐요. DTI가 높을수록 돼 있죠. 그럼 돈 많이 빌려준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은행은 돈 못 받을 위험이 어떻게 돼? 그렇지,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DTI가 높을수록 딱 이 말 나오면 대출 많이 해준다는 얘기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DTI는 뭐를 가지고 하는 거다? 차입자의 소득 기준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기억해 두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다 배운 거니까. 여러분, 우리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있죠. 금융론에. 나중에 금융론가 또 얘기하겠지만 나온 김에 질문해 볼게요. 자, 원금 균등 상환은 은행에 가면 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지. 원리금이 줄어들죠. 원리금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원리금 아닙니까?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인 경우에 차입자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DTI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겠죠. 원리금이 줄어드니까. 맞아? 그럼 만약에 원리금 균등이면 DTI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하겠네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변화가 없다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의 DTI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그래서 DTI는 내 소득 중에서 은행에 갚는 원리금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대로 기억해 나가. 그러니까 의미를 내 소득 중에 내가 1년에 1억 버는데 내 연소득 1억이야. 근데 나는 은행에 지금 원리금으로 3천만 원씩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 DTI 얼마예요? DTI 30%죠. 0.3이잖아요. DTI 30%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DTI가 40%가 된다는 얘기는 은행에 빌린 돈을 더 많이 갚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대출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DTI는 차입자의 소득 중에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면 원금 균등은 이게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드니까 DTI도 점점 줄어들겠죠. 원리금 균등은 이 DTI 원리금이 일정하잖아요. 그게 DTI 계속 30%지 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다. 간평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DTI 식 그리고 의미 2개 정도 알아두세요. DTI가 확대된다. 대출액이 많아진다. 그리고 DTI는
소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산 그러면 안 됩니다. 자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또 말 좀 해보자. 최근에는 은행 가면 DTI 기준으로 대출 안 해줘요. DSR 기준으로 한다고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에 DSR은 이것도 마찬가지 차입자 소득이야. 근데 DSR은 여기 분자가 뭐냐면 총부채 원리금이에요. 총부채에 대한 원리금입니다. 원리금. 이건 나중에 우리 금융론 가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무슨 말 하고 싶으냐? DSR도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 이걸 기억하라고요. DSR도 뭘 기준으로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그럼 이것도 그러면 DSR이 커진다는 말은 대출 많이 해준다는 뜻이에요. DTI, DSR이 커진다는 거는 대출 많이 해주는 거야. 그리고 DSR도 차입자의 뭐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비율 분석법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